먼저 발표하실 분은 박명림 선생님이십니다. 박명림 선생님은 한국전쟁 연구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2권의 1, 2권의 책을 냈고요. 현재 연세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문제는 이 발표 때문에 독일에 요즘 베를린에서 강의를 하고 가셔서 독일에서 오셔서 한국분으로 계산해서 발표를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센스 있게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명림 선생님께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이라고 합니다. 정전 6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학술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극으로부터 뭘 배울 건가 하는 점인데요. 한국전쟁이 한국과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행정시대의 가장 거대한 비극이었는데 한국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자신을 못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990년에 6.25 기념식을 폐지하자 했을 때 상당히 신체적 위협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극우적인 분들로부터 저는 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고 그랬고, 2000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해서 혼자 평화협정을 만들어가지고 남북한 정부에도 제출해보고 북한하고 여러 번 협상을 해보고 그랬는데, 정전협정, 정전체제라는 거로 오랫동안 간 전례가 없어가지고요. 강화수력을 내지 않고. 오늘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60년 적대가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저희가 1950년에서 53년까지의 전쟁 속에 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좀 바꾸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금 동아시아 맥락에서 한국전쟁을 보고 한국의 정전체제를 동아시아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삶, 내면 영혼과 외적 실존은 평화로울 수 없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경우에 특별히 한국 문제가 전란이 휩쓸렸을 경우는 100% 항상 한중일 삼국이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제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른바 중위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중위 교량 국가 역할로 나아가서 오랫동안 동아시아 전란의 진앙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어떤 정초 내지는 기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저희들의 지표인데요. 한국이 경제나 산업 문제에 있어서는 코리안 미러클을 얘기하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가요 이름은 코리안 웨이브, 한류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 위기 이름은 올해 굉장히 많은 미국 언론들이 이메일 오는 거 보면 세컨 코리안 워의 커밍 크라이시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나 남북 적대가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동시에 학생부터 성인, 노인까지 자살률 세계 1위죠. 저출산율 세계 1위고, 교통사고 사망, 산업재해, 의심의 예습 세계 1위입니다. 국내 사망사고 사망률이고,
남녀 성불평등 집회 역시 사망 1위입니다. 종교 분쟁이 있는 한 나라, 그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를 빼고는 사회 갈등 지수도 OECD 1등, 계속 1등입니다. 이거는 코리안 미라클을 휴먼 이기스턴스, 인간 실존에는 코리안 미라클을 보여주는데 실제의 인간들의 휴먼 컨디션에서는 코리안 미라클이지만 휴먼 이기스턴스에서는 코리안 디자스터를 보여주고 있고, 북한 역시 빈곤이나 기아나 독재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역시 디자스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 문명 공동체 내에서 가장 발전된 영역, 물질적으로는 가장 발전하는, 인간적으로는 최악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거는 거의 한 세대 안에 이것도 이렇게 됐는데 코리안 커넌드럼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것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부에서 공존의 문화가 없이는 이거는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은 거의 일치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저는 왜 지금 절실한 가는 거냐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국의 이거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지만 이것이 반드시 비관적이지 않은 게,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유럽 근대 질서의 바탕을 둔 국제관계론이 좀 틀리잖아요. 유럽에서 강의하면서도 약간 교수들 학생들하고 좀 논쟁이 있는데요. 30년 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 때까지의 유럽은 전쟁 대륙이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로마 시대의 유럽이나 중화 시대나 이슬람이나 인도와 남아시아나 미국과 북아메리카나 브라질과 남아프리카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나 지금 이후의 유럽이나 거의 전쟁이 없어요. 이거는 G2 시대의 우리한테 굉장히 이건 시사적이다. 두 개의 제국을 잘 분석해내면 이거는 어쩌면 네이비 글로벌 피스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 저희가 잘 아는 중화 체제로부터 동아시아 세력균형 체제부터 대동아 공영권부터 미순행전 체제부터 탈냉전이 상당히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포스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새로운 이제 두 개로 나누지 않느냐는, 그래서 팍스 진 아메리카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G2 시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세계 체제인데, 흥미있는 거는 그 두 가지 특징은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에 공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국 교체의 역사였고 완벽한 교체만 있어 왔습니다. 중화 체제에서 대동아 공영권에서 미선 행정 체제로. 그런데 지금 G2나 미중 체제는 이게 이제 국제정치나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이런 제국 교체 시대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로마 때 지금까지 때문에 상당히 다른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걸 보면은 생각이, 이게 이제 소프트 엠파이어랑 물질의 엠파이어인데, 중국과 미국은 로마나 영국처럼 뭔가 이거는 좀 동의와 강제력에 기반한 제국이었고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런데 몽골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소련은 코버시나 디렉트에 의한 제국들인데 짧게 가요. 상당히 겉으로는 리지되고 강해 보이지만, 그런데 한국이나 동아시아는 지금 중국과 아메리카라는 두 개의 헤저모닉 엠파이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차이니스 월드 오더 때 보면 왼쪽은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 오른쪽은 완벽한 중독인데, 그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엠파이어 바운더리가 강제력과 동의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의 생존 영역이 아니었느냐. 그게 이제 room of survival of the peripheral country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잠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근대 시대까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면 지금은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저는 세계 냉전 체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졸터 시스템, 얄타 시스템과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다른 체제입니다. 얄타 체제는 이거는 엔타이 파시스트 코올리션이고 반파시스트 연합인데,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반공산주의 연합입니다. 엔타이 커뮤니스트 코올리션이고 그다음에 얄타 체제는 미소 합의 체제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미소 갈등 체제예요.
북일 문제와 일본 문제를 완전히 갈라서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유럽은 나토와 버르샤바 조약도 WTO로 가는데 동아시아는 로벤 스포크스로 가가지고 완전히 다르고 지금은 저는 세컨 페이스 오브 더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승만이나 키리노나 장개석이 주도했던 퍼시픽 얼라이언스도 일본의 반대로 실패하고 미국이 중국 참전 전후에 실시했던 퍼시픽 팩트 잘 안 알려졌어요. 비밀문서에 보면 태평양 협약을 추구하는데 이것도 실패해요. 일본이 이제 동아시아 소식민국들과 연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은 냉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유럽은 콜드 피스, 냉화가 있어요. 전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유럽에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냉전 시대 세계의 주요 전쟁은 전부 여기에서 있었어요. 중국, 한국, 베트남.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세계에 전부 미국과 전쟁을 치른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하고는 동맹, 적대하고 대만이건 동맹이고, 남한하고는 동맹이고, 북한하고는 적대고, 일본하고는 동맹이고, 중국하고는 대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미국이 지금까지도 지속해 오고 있는 주제이고, 보시다시피 일본, 남한은 동맹으로 거느리지만 소련, 중국, 북한은 적대로 이렇게 대치하는데, 이걸 보시면 소련이 망해도 중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버틸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나토가 망하지, WTO, 버르샤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이 망하면 동독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완전히 다른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라는 말은 동아시아는 쉽게 쓰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콜드워가 없다, 유럽은. 콜드 피스지. 좀 차가운 전쟁이지, 뭐, 시위 좀 하고, 뭐, 간첩 좀 잡고 그랬다고. 뭐, 런던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죠? 콜드워 하시건? 파리가? 영화에서 뭐, 스탈린 좀 이상하게 그렸다고, 그게 콜드워입니까? 그건 콜드 피스. 여기는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이 2차 대전 직후에 49년에 마오쩌둥이 인민민주주의 전쟁에 관하여 린트만사이드 팔레스 청명하기 전에는 실제로 그 비밀문서들을 최근에 중국 문서를 거의 친미 정책에 가까워요. 끝까지 트루먼한테 도와달라고 문서를 보내는데 이제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게 두 번째죠. 49년 7월부터 소련 쪽으로 왔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워낙 대만 해방 문제부터 워낙 30년대부터 갈등이 심했으니까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은 그랬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 워낙 힘들게 하니까 미국 쪽으로 가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중소 갈등을 겪고 중소 갈등 이후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이 혁명적인 선언을 해요. 친미 반스로 간다고 비밀문서들을 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소련이 이렇게 오히려 떨어져 나가죠. 대탕트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상당히 이게 실용적인 정책인데 미국 쪽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미국에게 이제 살짝 맞서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됐습니다. 앞에 페이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One global empire USA, one semi global empire China, two regional power Japan, Russia, one middle power South Korea, small power들, small country 여러 개가 있는 게 이런 하이라키컬 오더가 냉전 시대랑 확 바뀌었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 질서와 한국이 얼마나 밀접히 맞물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화체제에서부터 조공국가, 식민국가, 대동아공원 때의 식민국가, 그전에는 이제 부유국가라, 플로팅 칸츄리죠. 6나라가 다툴 때에는 냉전 시대의 분단국가. 한국은 폴란드보다도 훨씬 더 지역 세계 체제의 거의 그냥 마이크로코스입니다. 지금 어디로 갈 거냐? MB는 조금 린트만 사이드, 린트 아메리칸 사이드를 조금 강조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거를 보려면은 한국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퍼스트 이코노믹 파트너 차이나랑 퍼스트 시큐리티 파트너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는 이걸 보시면
이것이 몽골의 일본 침략이 됐건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됐건 프로스트 이스테이션 워 7년 전쟁,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이게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전쟁인데 그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 사이사이에 항상 3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즉 한국 문제가 아니면 중일 간에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청일전쟁 전에. 청일전쟁은 한국 문제 때문이고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100년 전쟁과 30년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유심히 보면 동아시아 7년 전쟁과 청일전쟁과 한국전쟁처럼 이게 유럽 질서와 동아시아 질서가 거의 짝스타포즈 이렇게 상당히 이 전쟁을 중심으로 병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의 저희들 역사적 해안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아편전쟁 이후에 앞에 생략하고 지난 시간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완전히 한국이 센트럴 포텍스 오리지널 파워 컨테스트나 라이벌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중일, 나중에는 대립과 해양,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게 아웃포스트가 되고 실제로 전장이 되는 거예요. 쓰였다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떤 브릿지로를 잃고 이게 만약에 허브 오브 파우더 팩이 돼버리면 화약고의 중심이 돼버리면 여기는 거의 100%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제는 동아시아 안정의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 키 팩터이고 반대로 한국 문제의 안정 없이 동아시아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이거 얘기했다가 좀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왕훈이 선생님 계시지만 왕훈이 선생님도 비판적이신데 유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로마를 집중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로마보다 오래 더 장기 지속한 베셀 스테이트는 없습니다. 공식 국가는. 근데 한국은 490년을 한 왕조가 지속하는데 이건 저는 한 10여 년 이상 한국, 중국, 일본의 모든 왕조와 모든 전쟁의 통계를 전부 이거는 구해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분석이 끝났는데요. 일본은 49년 동안 왕조가 지속합니다. 중국은 왕조와 쇼군, 다이묘 이 지속 기간을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44왕조가 있었고요. 이거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페리페럴 컨트리가 제국보다도 이렇게 한두 배가 아니라 오래 살았다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다음 통계입니다. 진나라 통일 이후에 현재까지 중국의 전쟁 통계를 보십시오. 왕위개최 전쟁이나 내란이 저렇게 많은데 유교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왕조개최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105번이 있습니다. 내전이 74번, 외전 국제전이 83번, 8.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습니다. 토탈 261번의 전쟁. 일본은 고픈 통일 때부터 2010년까지 왕조개최 전쟁과 쿠데타가 11번, 내전이 전국시대 포함해서 144번, 대외전이 16번입니다. 171번의 전쟁이 있고 10.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습니다. 특히 내전이 많습니다. 한국은 5번의 전쟁이, 그러니까 5,000년 동안 14,000번의 외침을 받고 실현과 고난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교과서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전, 고난과 실현을 듣고 이거 뺐는데 가장 전쟁이 적은 땅입니다. 22번, 왜 국제전이. 토탈 27번밖에 전쟁이 76.5년이면 이건 거의 2.5세대 한 번 정도밖에 전쟁을 안 치르는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300년 평화가 항상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거의 이 통계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통계입니다. 중국이 유교를 통치했느냐? 전혀 억울하는 것이죠. 중국의 명나라나 송나라 작은 제국은 오센틱 차이니스 한주가 통치했지만 큰 세 제국 몽골, 친, 피어스는 전혀 유교와 전부 반유교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그러지만 저 한적도 아니었고 중국이 통일된 국가는 24.7%밖에 안 됩니다. 한족에서 통일됐던 게 상당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전혀 한족과 관계없는 중국의 시빌라이제이션 엠파이어는 비한족 통치가 더 깁니다. 40.8%. 통일된 것도 절반이 안 됩니다. 중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대안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한반도 전쟁 유산을 극복하고 넘어갈 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이 제국의 유지에 있어서 변방의 역할을 조금 림랜드나 림칸트리를 소홀히 해왔는데 4대주의라는 게 사실은 서빙 더 그레이트 아이디올로지가 아니라 4대 기술이나 약간 예술적인 서빙 더 그레이트 테크닉이나 아트, 저는 위즈덤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상당히 이제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경제, 곡물이나 지금 곡물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한중간에 곡물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았는가. 의식, 인베스티어 세리모니는 충성을 서약을 하지만 그 국가안보나 정통성을 보장받는 좀 더 큰 거를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됐고, 이것이 지금 그 한미 관계에서 저희가 친미와 반미를 결합해서 때로는 뭐 이승만 친미와 반미 결합하고 노무현 친미 반미 결합하지만 충성과 저항, 수능과 도전, 이것이 한국이라는 이런 페리페럴 칸트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좀 평화롭고 생존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그림입니다. 지금 아까 그림에 이것이 정면과 반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바이스 버사 제가 입체로 그림을 못 그려서 파워포인트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저희 쪽에는. 베리진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바이스 버사 큐빅 씬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생깁니다. 중국과 미국을 바꿔놔도 한국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핀란드가 독일과 러시아, 유럽과 슬라브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이 1950년에 소련이 존재할 때는 충돌했는데, 소련이 그런 엠파이어 바이 코오션이 있을 때는 둘이 세계를 경영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지금은 그 당시는 바이 폴스인데 지금 바이 피스겠느냐는 것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건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여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위 국가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sea change transformation을 보여주는 건 생략하고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디 볼드 캐릭터를 주목해 주십시오. 미국과 중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한국의 역사를 잘 보시면, 제가 한국에서는 87년 체제 못지않게 92년 체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래 해왔는데, 미국 동맹국가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다치지 않고 북한의 제1동맹국가인 중국, 경제국가인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술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53년 한미동맹 못지않게 한미동맹도 이제야 이제 비밀문서들이 다 밝혀져가지고 상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왜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랬는가 하는 것. 이걸 잘 보면 결국 이 남북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그림은 그대로 보여주겠는데요. 이게 미국의 역할이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뭐 구해줬고, 경제발전을 시켰고, 안정화시켰고, 민주화와 독재 정부도 지원했지만 민주화도 지원하는 그런 듀얼 어시스턴스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가장 이건 익sem플러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 피스 콘솔리데이팅도 그러냐, 이거는 상당한 실패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부터 계속 넘어가 주시면은 여기 이제 클린턴과 김대중 부시 2기 후반과 레터 애프터 더 세컨드 텀과 노무현 때에 한국 문제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북한 문제와 한국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걸 보여주면, 이거는 햇볕 정책이냐 뭐 호키시 팔리시냐 무슨 더비시 팔리시 논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가 프라마틱이고 뭐가 더 피스 인듀스먼트 했냐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까 대만 문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경우가 사실 없다는 거를 이 매트릭스는 좀
이거 그림을 보시면 뭐 훨씬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이 4근면 화살표를 보시면 어디로 갈 때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고 우리들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는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론적인 거라 지나가겠습니다. 중위국가 역할이니까 마키아벨리 이론은 이제 그랜디스임의 메짜노 피큐리죠. 그러니까 이제 메짜노 이태리의 당시의 이론에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만들어낸 건데, 시간이 2분, 3분밖에 안 남아 지나가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인구나 경제나 뭐 과학이나 사회 간접 자본 중위 국가이지만 소득 분배나 공적 지출이나 뭐 성구매나 뭐 ODA나 자살률 이런 거 뭐 세계 최악이죠. 사실은 성 판매도 세계 최악이죠. 여성들 해외에 가서 성 판매하는 참, 교회도 제일 많이 미셔너리도 파견되지만 성 구매도 제일 많이 하는, 이게 이런 컨트라딕터리 휴먼 커뮤니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화 문제로 돌아오면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밸런싱이나 또는 슬라이트 위닝 밸런스, 그런 표현, 약간 기우뚱한 균형을 얘기하고, 저는 이제 문장인 선생님 프랑스에서 강연하실 때 상당히 강조하셔가지고 많은 미국 프랑스 학자들이 질문하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남북관계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랬더니 문장인 선생님 강연 끝나고 많은 이제 프랑스 언론인과 정치인 학자들이 동의한, 저는 결국 남북 화해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남북 한반도 문제를 넘는 분명한 리저널 인터내셔널 이거는 컴플리케이션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거를 같이 돌파해내는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키 팩터가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그대로 그립니다. 위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정전협정 아미스 어그리먼트 아미스 레짐을 분석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승만이 정전협정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 인재 비밀문서가 다 공개됐어요. 그걸 분석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은데, 북한을 국가를 인정하기 싫고 휴전선이 안정이 돼가지고는 북진 통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한국 문제가 안정되면 주한미군을 잡아둘 수 없고 한미 동맹을 체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국은 당사자를 알겠지만 클라크는 당연히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서명은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더욱 놀라운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중국은 지금 유엔과 정전 상태입니다. 강화 조약이 없어요. 한국전쟁 때 펑터와의 유엔군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화 조약이 없어요. 정전 상태. 북한도 강화 조약이 없어요. 유엔하고. 그러니까 멤버 컨트리가 엄브렐라 오가니제이션하고 정전 상태, the fact hostility relations 있다는 건 전 세계 국제관계 역사에 없어요. 상당한 국제법적인 문제도 유엔에서 지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제법 학자들하고 국제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제,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한국과 북한 역시 이것도 강화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한은 식민 통치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식민 통치 문제에 대해서 국교 정상화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definitely exceptional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외적입니다. 남북 간에 기본 조약 없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거죠, 이거? 미국과 소련, 미국은 어떤 국가와 전쟁을 했든지 한 세대 안에 다 국교 정상을 했어요. 그것도 문 교수님 많이 강조해 주시는 거고, 코믹스 교수님 많이 강조해 주시는 거고, 제가 많이 배운 내용입니다. 보면 러시아 혁명은 16년 만에, 단기 14년 만에 복귀를 해요. 중국하고 전쟁 26년 만에 복귀하고, 동독하고도 서독이 있는데 29년 만에 국교 정상화로, 베트남하고는 미국이 더 적극적이었잖아요. 좀 더 20년 만에 정상화를 하고. 아니, 두 전범 국가와는, 일본과는 6년 만에, 독일과는 7년 만에, 정식으로는 9년 만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북한이 그러면 중국이나 소련이나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위협적이었나요? 적어도 핵 문제 있기 전에. 상당히 저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독일, 나치 문제인데 서독과 소련도 55년에 10년 만에. 이스라엘.
유태인 학살의 게노사이드 서독과 이스라엘 65년 20년 만에, 남한과 북한 20년 만에, 남한과 중국도 39년 만에, 남한과 소련도 38년 만에 한 번도 통일을 북한에 대한 적대와 너희들 남침하지 않았느냐? 그 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국전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일본, 소련 11년 만이고, 일본, 중국 27년 만이고, 프랑스, 알제리 이런 건 더 짧죠, 이제. 베트남, 차이나, 인도. 그래서, all warring partners, conflict partners가 이게 within one generation인데, 여기는 more than two generation.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저는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북한 문제를 2000년에 우리 영토조항을 개정하자 했더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영토조항 개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걸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영토조항 3조가 이게 정상적인가? 북한도 이제 영토조항을 72년 헌법에 바꾸고 지금 조선민주노동당 규약에 살아있습니다만 다른 형태로 보십시오. 독일 기본법 23조인데 저는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 영토조항을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와 90% 한다. 단 통일이 될 때까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관할 조약을 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제안을 오래 해왔는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146조는 이 법은 통일될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조항인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헌법, 통일헌법을 이명법에 갖고 있어가지고 잠정헌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소버렌티와 스테이트니스를 인정해야지만이 레지티머스와 리갈리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통성을 남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엔 회원국으로 북한의 주권성과 국가성을 인정해야지만이 장기 공정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통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남한과 북한의 남한헌법 3조와 4조고 북한은 72년 헌법의 영토조항을 바꾸는 대신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내용이에요. 프리엠블에. 이게 이제 2012년 규약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번역을 하지 않고 너무 핵 문제는 아까 커믹스님 말씀하신 이런 5단계 40년 동안의 미국 핵 위협이 가장 심했던 것은 한국전쟁이었고 70년대 남한핵 지금 이제 북한핵 20년째 가고 있어서 이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의 전환이 없이는 풀리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면전쟁이 왜 없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11가지 이제 전쟁, 월 베리어블에 근거한 분석이고요.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 북한과 전쟁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중에 동의할 리 없다는 그런 네 번째, 5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쟁이 왜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없겠는가 하는 5가지 이론적인 분석을 해보는 시간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자살 공격을 이야기하는데 북한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약자가 자살 공격한 전례는 제가 아는 한 2500년 년 동안 전쟁 분석해봤는데 없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공격을 하지. 예,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저는 국내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나 일련의 독재나 전체주의는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서 공존이나 혼합 정체나 중용과 화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보다는 전쟁을 선택하게 하고 군사를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독일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핵 문제 모델은 제가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생략하는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데나우부터 메르켈까지 연합정부를 100% 연립정부였습니다. 8정부가. 그러니까 이 꾸알레라는 게 뭐냐면 평화의 어원인데요. 알라레라는 게 양육하다는 게 기대가 연합과 일치해서 코올리션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타자가 함께 이 공동체를 꾸알레 함께 연합해서 기른다라는 정신이 있으면 내부도 화해하고 연합하고 적도 화해하고 연합을 하는 그 다음 단계에서 그렇죠? Art of Domestic Politics, Art of Intergovernmental Compromise, Art of International Peace and Regional Integration. 우리는 근데 반대였어요. 내부의 적도 서로 종북좌파 아니면 속골통이나 민주헌법 정부도 그냥 쿠데타나 뭐 다른 걸로 뒤집어 엎고 내부의 적대 이제는 투 사우스 코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사우스 코리아, 컨서버티브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there are three
코리아스 펀드 코리안 펜션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이제 영어 논문에는 나오고 그러는데 이념적인 양극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에서 저희가 평화와 공존의 문화를 길러나가는 것이 결국 평화로 나가는 진입구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이나 핀란드나 벨기움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를 일찍 꿈꿨던 분이 계속 지나가가지고요. 일찍 꿈꿨던 분이 아마 안중근이 아닌가 싶어요. 안중근이 칸트의 이런 뭐 동아시아 공화국이나 메디슨이나 미국의 동아시아 중국 이런 거 불가능하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 쓰다가 돌아가셨지만, 이게 이제 안중근의 이게 부상인데요. 이게 그분의 부상인데, 그래서 결국 그를 어떻게 이토요금의 암살자나 한국 애국자에서 동아시아 평화건설자로, 그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이게 동아시아 공동분대, 동아시아 공동은행, 동아시아 공동언어, 그리고 그것들의 공동교육, 각 국가의 지부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걸 꿈꿨어요. 그가 이런 적극적인 균형적인 자전과 설진을 결합하는 평화, 그래서 피스키핑에서 피스메이킹에서 피스 앤포싱과 피스 컨솔리데이팅까지 나아가는, 이게 지금 저는 정전 60주년과 북핵 위기가 이런 총체적인 그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좀 위기가 큰 만큼 전면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배당받은 시간을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